안녕하세요. 연구 방법의 기초 강의입니다. 저는 인천 효성고등학교의 김지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기초적으로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우리가 각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배우고 또는 대학에 진학해서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실천해보자 또는 연구해보자, 탐구해보자 하는 과제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의문인데요. 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이번 강의의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사례로 알아보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연구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이것에 초점을 맞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면 연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가운데 연구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해서 진리를 따져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해서 학문적으로 진리를 따져보는 것을 연구라고 하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글자 위아래로 선생님이 연구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미지들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온도를 재거나 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구를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활동지를 한번 꺼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보기 하면서 6가지의 연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보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연구를요. 밑에 나와 있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끼리 짝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은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활동지에 나와 있는 연구 주제에 따라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보기를 보시면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만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안정된 다리 위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호감도를 우리가 심박수의 증가 또는 특정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이 연구를 바라본다고 가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뉴기니 고산지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의뢰가 있습니다. 이 의뢰는 돼지를 대량으로 학살해서 파티를 하면서 나누어 먹는 의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뢰를 왜 하냐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자원, 인구수 그리고 개체수 같은 것들을 적당하게 분배하기 위함이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생후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품에 한 번도 안긴 적이 없던 아이와 안긴 적이 있는 아이의 뇌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의 뇌 부피가 더 작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자,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명품 소비의 급증이 있었다. 근데 왜 그랬냐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외부 활동을 금지한 것에 대한 보복 심리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냉각 조건에서 높은 온도의 물이 낮은 온도의 물보다 빨리 얼더라. 그래서 냉각 조건에서 온도를 달리하고 비교해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미세먼지가 꿀벌의 내비게이션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같은 조건을 두었을 때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꿀벌들이 기를 더 많이 잃더라라는 것을 연구로 밝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연구 주제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지어 보셨나요? 이유도 분명히 썼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비슷한 연구 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맞춰 보겠습니다. 자, 각자가 답한 것과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선생님이 분류한 기준은 연구 주제가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사회문화현상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보기 중에서 2번과 4번은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1번, 3번, 5번, 6번은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살펴보았을 때, 아, 맞아. 이건 자연현상이지. 이거는 왜 자연현상이 아니지?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뒷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요. 우리는 연구 주제, 연구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연구 방법론에 영향을 미친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1번부터 6번을 연구 방법을 비슷한 결, 비슷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끼리 짝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과 4번은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1번, 3번, 5번, 6번은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만 보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양보다는 질이야. 이건 양이 많아. 이건 질적으로 우수하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연구 방식에서 양적으로 접근했는지 질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어느 정도 느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활동지를 통해서 해봤던 주제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현상을 주제로 했냐, 사회문화현상을 주제로 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나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연구의 대상이 자연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자연현상인지 사회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사회문화현상인지를 분류하는 것이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로 자연현상을 살펴보면요. 의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자연현상이 뭐가 있냐?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 중력이 작용하는 것,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연현상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발생하는 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라고 말하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몰 가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치성,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몰가치성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 주제를 선택한 것이 자연현상이라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옆으로 넘어가서요.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떻게 다르냐? 자, 사회문화현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도가 개입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시, 물론 이거보다 너무 많은 예시가 있지만요. 선거, 범죄, 결혼, 생산활동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을 거의 대부분 사회문화 현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당연히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고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연구를 할 거고 연구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 뭔지 아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자연 현상인지 사회 문화 현상인지를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지 알고 그에 적합한 연구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1강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대표적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 계량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증적 연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도 양적 연구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 전제를 한번 볼게요. 전제에 방법론적 1원론을 전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의 1원론은 하나라는 뜻의 1인데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연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방식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방식,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과학에서도 양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연구의 목적은요, 사회문화 현상이나 자연 현상에서 인과 법칙을 발견하고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와. 이 결과가 나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는 걸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 통계적 분석. 자, 단어가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개념을 조작정으로 정의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아까 살펴봤던 보기에서 1번에 호감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호감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량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호감도를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특정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으로 규정하자라고 약속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계량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분석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적 연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측정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배제되고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일반화나 법칙을 도출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설명을 하는 것에 용이한 방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만약 인간의 주관적 영역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게 가능하냐, 어렵지 않냐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그 자체로는 인간의 동기를 아예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적 연구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한번 전제부터 단점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질적 연구 방식인데요. 자,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의 전제는 바로 방법론적 이원론인데요. 여기에서의 전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달라. 그러니까 연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해. 라고 하면서 새로운 방식인 질적 연구 방식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연구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왜냐? 사회과학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왜 그렇게 하는지 심층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직관적으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통찰력을 발휘하고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상황이나 맥락을 해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까 전에 양적 연구와 비교했을 때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과 같은 심층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점은 연구자가 이렇게 자신의 통찰이나 해석이라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일반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질적 연구의 단점입니다. 자, 단어부터 양과 질이 다르다는 느낌은 있었는데요. 이제 연구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사례를 선생님이 제시해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연구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각각의 3가지 사례에서 적합한 연구 방식이 무엇일지 한번 각자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력 차이를 연구하고 싶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까요? 각자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교육 과정 내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요? 네, 이번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수업 이해도를 점수화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제지만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같이 좀 더 심층적인 연구, 심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질적 연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째를 한번 보시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땡땡땡땡의 변화 분석.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빈칸으로 놓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채워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한 것을 분석한다 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디에 적합할지 각자 고민해 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시된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무엇의 변화 분석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어지는 퀴즈를 연달아서 풀어보시면 이번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